얘들아 안녕.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연구 윤리를 듣기에 너무 좋은 날씨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연구 노트 영상을 올렸는데 피드백으로 꽤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연구 윤리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추려서 만들었고 여러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연극으로 좀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연구 윤리 교육을 하려 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연사를 초청해서 강의할 수가 없어서 연구 노트 사용법 교육을 자체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였습니다. 학생 피드백을 뒤에 바로 공유하겠지만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연구 윤리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은 동기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노트 사용법 영상을 올린 후에 피드백입니다. 8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영상 시청 전에 연구노트 사용법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와 내용 일부를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6.3%였으며 영상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0.7%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체 제작된 연구노트 사용법 영상이 도움이 되냐는 응답에 97.6%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부 너무 엄격하다며 유튜브 영상에 싫어요를 누른 학생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학생 피드백에서 용기도 많이 얻었습니다. 뭐 화이팅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셨는데요. 특히 연구 윤리 영상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몇 개의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링크를 걸어 드렸더니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대부분의 대답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연구 노트의 경우에는 인쇄물 형식으로 준다면 더 편할 것 같다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이번에 인쇄물도 제작하고 있고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학생 참여를 격려하면서 연구 윤리 위반 사례를 연극으로 재미있게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의 부당한 저자는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시 비리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의 논문 저자 끼워넣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논문에 미성년자나 자녀 혹은 배우자를 저자로 올릴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재학교, 과고등학교는 더욱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소년 부당한 저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연구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고등학교 그리고 책임 지도자의 기관이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노트입니다. 여기에 논문 초안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이메일, 수신 발신 내역, 장비 사용 기록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연구노트 사용법 교육 및 연구윤리 교육 등이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입증 자료로 연구의 진실성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우리 학교도 미성년자 공저자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 판단을 위해 입증 자료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R&E 최종 보고서, 연구 노트, 논문 관련 학생 이메일 수신 발신 내역 등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논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논문 초안에서 완성본까지 이메일 발신 내역이 있어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연구의 진실성이 입증 두 번째 사례인데요. 카이스트 교수님 자제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국내 SCI 논문의 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증빙 자료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두 건의 연구 노트와 본인 필적이 남아있는 NMR 데이터 등이 있어서 연구의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구 노트를 쓰고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연구윤리 교육 체계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맞춘 연구 윤리의 필요성과 함께 미래 연구자에게 현장 기록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KSA 연구노트 지침을 2020년도에 제정하고 작년이죠. 그리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2020년도 연구노트 작성 관리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제정되었던 연구윤리 지침을 2021년도 올해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부적절한 사용에 관련된 지침은 KSA 연구윤리 지침 제5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485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평소에 뭐 친하니까 분석 하나 해줬으면 뭐 논문에 이름 하나 넣어줄까? 그럼 친구가 또 좋아서 정말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분석을 단순하게 한번 해준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감사 acknowledgement에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저자의 자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표하는 연구 결과에 논문이죠.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 혹은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그 다음에 출판될 논문을 최종 승인한 사람 보통 지도교수나 연구 책임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 단순하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술 지원을 했다고 해서 논문에 넣는 것이 아니고 acknowledgement, 즉 감사의 글로 성과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앞에 언급했던 저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격 저자 유형들이 있습니다. 선물 저자, 유령 저자, 교환 저자, 도용 저자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 친분 등의 이유로 저자에 등재시키는 행위, 선물 저자의 경우에는 옛날에 간행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꼭 바꾸어져야 되겠죠. 또한 연구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배제돼 버리면 안 되겠죠. 연구에 또 참여하지 않은 해당 분야 연구자를 본인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 이게 도용 저자인데요. 예전에는 잘 모르고 이런 실수를 하기도 했죠. 저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저자이며 집필하고 편집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공동저자는 제1저자 외의 모든 저자입니다. 교신저자는 저널과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연구 책임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책임저자라고 합니다. 제1저자도 공동 제1저자가 될 수 있고 교신저자도 공동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단 기여를 동일하게 했다고 판정될 때 밑에다가 첨언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침 및 위반 조치 교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SA 연구윤리지침 제1조 2항에는 학술 연구 분야 표절 및 중복 게재, 중복 발표, 이해 충돌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21조에는 결과 조치 지침의 상세 사항이 있습니다. 국외 위탁 보고서 및 교과 숙제 표절이 있었고 본 규정을 적용시켜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내 잡지에 또 학생들의 R&D 연구 과정을 소개하였는데 구글에 검색되어서 연구부로 책임 지도자의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진 않았지만 연구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공개할 때는 모든 공동 연구자 및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와 함께 가장 만연한 연구 부정행위인 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가져다 사용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몰라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교육이 필요합니다.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이며 양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지적재산이라는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KSA 연구윤리지침 제5조 1항, 2항, 6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절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자기 표절 및 데이터 표절이 학생들이 모르고 할 수 있는 표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표절은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이 해오고 있었으며 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동일 결과물로 언어만 다르게 해서 발표를 한다면 이는 표절입니다. 또한 내용을 쪼개거나 혹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시 다른 학회나 논문으로 출판한다면 이 또한 표절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럼 출처 표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수업에서 발표할 때도 이미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발표한다면 PPT 하단에 출처를 꼭 밝혀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도 수업 시에 늘 학생들에게 알려주는데 까먹고 출처 삽입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논문 쓸 때 참고 문헌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서두에서는 이미 있는 배경 지식을 정리하여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리뷰 논문의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그림을 재사용하거나 논문 작성 시에도 비교를 위해서 기존 발표된 논문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출처 표시를 꼭 밝혀야 됩니다. KSA 연구윤리지침 5조 3항 및 4항에 나와 있는 위조와 변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정의 진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재창조는 연구가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유명 저널에 실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변조는 데이터를 임의로 변조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실험 결과 데이터를 이쁘게 만들려고 노이즈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조처럼 연구 과정의 진실성에 관련된 부정행위는 후속 연구 부정행위보다 더 큰 범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쉬운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측정한 데이터를 짐작해서 허위로 만들어 넣는 것이 위조 행위입니다. 원 데이터에서는 1시간, 3시간이 미측정으로 되어 있는데 발표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대략 짐작해서 만들어 재창조한 것이죠. 이건 연구가 아니죠. 변조는 이미 측정한 결과 일부를 주장하는 결과를 위해 그럴듯하게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실험 데이터를 만들 때 다시 실험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범죄 행위입니다. 자, 예시에서도 원 데이터에 3시간째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살짝 고쳤죠. 데이터 변조를 한 것입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범죄 행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유명한 위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벨 연구소 물리학자 얀 핸드린 쉔 박사 사건입니다.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사이언스의 7편, 네이처의 5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논문 실험은 재현되지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수학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위조하였습니다. 결국 제1저자는 벨 연구소에서 해고당하고 박사학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데이터 재창조는 연구가 아닙니다. 연구윤리 위반 시 박사학위 박탈 및 학계에서 연구 제명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명예가 실추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엔자임의 합성 재현이 안 되고 연구 노트에 원본 데이터가 누락된 관계로 사이언스 논문 게재가 철회되었습니다. 제1저자의 위조로 판단되어 제1저자는 연구실에서 연구 제명되었습니다. 책임 저자인 아놀드 교수는 진심의 사죄의 글을 올려서 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에 유명한 두 사건 외에도 필다운, 오보카타 하루코, 황우석 교수 사건 등 위조 사례가 많습니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서 이 사례들을 연극으로 재현할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연구 윤리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의 첫걸음을 바르게 시작합시다. 화학교사 최은영이었습니다.